자, 그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머신러닝 파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대상으로 잡은 것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에 스토캐스틱 리그레션의 한 유형인 란색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좀 특징점들을 숙제를 해보시면은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지난번에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랜색을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잘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뉴럴 네트워크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저기 다른 수업에서도 듣고 뭐 여기저기에서도 뭐 각종 뭐 인터넷 찌라시 글들 그런 데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역사가 되게 좀 오래됐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그 보편적인 학습화 기법으로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 베이직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챕터가 좀 길고요. 이 뉴럴 네트 정도로 한 달 정도 흘러갈 겁니다. 근데 다른 어떤 그 인터넷 강좌나 뭐 수업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조금 더 그 뒤에서 배우게 될 커널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수렴성을 좋게 하고 뭐 이런 조금 좀 색다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뭐 열심히 돌려서 학습하는 거는 관심이 전혀 아니고요. 요새 이제 그 딥러닝이 유행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그 딥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툴들 가져다가 데이터 돌려보고 될 때까지 해보고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냥 시간만 남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본질적인 측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떤 스타일인가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약간 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시야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다르게 가지고 이 수업은 정견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무언가를 좀 찾는 데 초점을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분야, 뭐 정확하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걸 부르긴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네트워크 모델 뭐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대 머신러닝 쪽에서 이런 커널 펑션을 쓰는, 뒤에서 얘기할 커널 펑션을 쓰는 것들은 뭐 당연한 원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이고,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 하면 뭐 맨날 그 가지치기에서 그 복잡한 데이터들이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예전엔 불렀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 정도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뭐 덴드라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은, 덴드라이트는 하나의 그 신경망 소자의 끝단들을 얘기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이제는 옛날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덴드라이트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보시면 신경 돌기에서 이렇게 끝단 여기 어디 가서 붙는가, 얘가 뭐 신경 소자고 여기에 각종 돌기들이 나와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대한 상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뭐 그때 어떻게 신호들을, 그러니까 화학 신호들을 보내는가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모델링들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건 이제 옛날에 쌍팔년도 얘기거든요. 요새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테크 자체가 그냥 머신러닝 기법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커널 펑션을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에러를 줄여나가는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편은 좀 재밌는 몇 가지들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 전에 기초적인 어떤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배웠는데, 회귀 분석을 배우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리그레션도 머신러닝 테크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델 기반의 테크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숙제도 좀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되게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리그레션을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배웠고 스토캐스틱 모델도 배웠는데 데이터가 이 모양이면 우리는 어떻게 리그레션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무대기, 여기 한 무대기, 여기 한 무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가우시안 믹스 처치 리그레션 하는 GMR이라고 하는 그쪽에도 GMR 맞나? GMR 저쪽 로봇 칼리난이죠. 스테판 칼리난의 데이터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한 세 무대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무대기를 어떻게 리그레션 해야 되는가? 이 세 무대기의 데이터에 리그레션을 해서 나는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얻고 싶은 겁니다. 여기 뭐 대충 직선하나, 이쪽에 직선하나, 이쪽에 직선하나. 데이터는 되게 많지만 직선 세계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면 직선은 우리가 변수를 두 개 갖죠. y는 ax 더하기 b에 a하고 b가 있으니까 파라미터 6개를 가지고 이 녀석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뭔가 이 녀석을 6개짜리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인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은 사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사인, 코사인, 아니면 세 개의 직선,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걸 배운 것만 가지고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약간 곡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짝대기, 직선만 가지고 또는 y는 x제곱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모델을 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리그레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세 개의 직선으로 나누려고 했더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거 여러 개의 라인들 가지고 이걸 표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여러 개의 라인으로 생각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풀리긴 할 수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뭔가 그 잘 짜여져 있는 수직을 배우고 그걸 뭐 프로그래밍화해서 결론이 나오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방법론을 만드는 쪽에 속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인 세결해서 문제를 풀려고 보면 요 구간에는 이런 뭐 직선 하나, 요 구간에 직선 하나, 요 구간에 직선 하나 해서 구간을 세 개로 쪼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공간을 실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뭐 이럴 때 렌색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렌색은 모델이 세 개가 있지 않고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쪽 리그레션 하는데 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걸 리그레션 하는데 쓸 수가 없고 여기 있는 녀석만 리그레션 할 때는 이쪽 데이터나 이쪽 데이터를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렌색 하시면서 쓸데없는 데이터가 나의 모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옆에 날개가 동그라미 찾는데 어려움을 주잖아요. 다 이 수업이 이런 설명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공간을 보고 미리 문제에 개입을 해서 R1, R2, R3 해서 리전 여기서 R은 그냥 영역을 뜻합니다. 리전 이렇게 세 개를 쪼개야 되는데 쪼개놓고 시작을 하면 뭐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R1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A1, B1 직선에 대해서, R2에 해당하는 이등석만 가지고 A2, B2 직선에 대해서, R3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직선의 수식을 리그레션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옆에 그림처럼 야, R1, R2, R3를 정말 내가 이렇게 딱 잘라서 쪼개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R1이 있는데 살짝 여기 있는 점은 조금 이쪽으로 해줄까? 이쪽으로 해줄까? 또 여기 있는 몇 개의 점들은 이쪽 그룹에 속할까? 이쪽 그룹에 속할까? 야, 이거 데이터를 처음부터 내가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개입을 해서 데이터 레벨에서부터 장난질을 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직선으로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자꾸 간섭을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 랜스색에서 동그라미 있고 주변 날개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 날개는 다 제거한 다음에 동그라미만 찾아봐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매 초에 뭐 한 10대 번씩 계속 그렇게 리그레션을 해야 된다면 그런 종류의 방법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임의로 선별을 해서 이 데이터는 안 좋으니까 버리고 여기에다가 살짝 넣으면 잘 나오겠구나, 이런 건 이제 꼼수죠. 그리고 뭔가 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속적인 데이터를 훅 하고 때려 넣은 다음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걸 관통하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열들이 쉽게 말하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럴듯하고 뭐 거창하게 느껴지고, 뭐 4학년들 붙잡고 맨날 얘기해보면 너 뭐 할 거니? 딥러닝이요. 너는 뭐 할 거니? 머신러닝이 재밌어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공학에서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자기가 뭐가 관심이 있고 뭐가 관심 없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정의가 명확해야 꼼수로 데이터 추출해내 빼버리고서 얘만 직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가 이제 그렇게 풀겠다고 문제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3차원 문제도 3차원이 뭐 이렇게 풍선이 늘어나고 있는데, 풍선 늘어나는 거 3차원으로 구형 모델로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는 1차원으로 하겠다. 하나의 모델이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서 내가 문제를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선별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냥 리니어하게 직선 3개로 문제를 보겠다라고 하면 원래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좀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직선 3개가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은 점에서 만나는 문제라면, 이게 만약 사인 커브로 되어 있다면 이 어프로치는 뭔가 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직선 3개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리니어 리그레션, y는 x제곱 리그레션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대로 내비두지 않고 뭔가 이 문제를 억지로 풀기 위한 모델을 투입하는 순간 데이터의 본질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데이터를 대부분 잘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뭔가 유니버셜한 여러 가지 목표에 다 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 데이터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를 뽑는 것들, 그게 공학적인 머신러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이 영역이 3개라고 먼저 정의를 했으며, 뭐 3개를 풀고 싶은 사람은 3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해보니까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답을 누군가가 알려줘서 답이 뭔가 물어봤더니 사인 커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영역을 쪼갠다는 행위부터가 머신러닝에서는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주어진 데이터를 간섭하지 않고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어떤 방법론이 이런 유형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는 시야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미 모델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보지 않고, 데이터는 난 모르는데, 야, 무슨 이런 2차원 데이터가 있는데 네가 좀 에스티메이션 해볼래? 파라미터 좀 찾아볼래? 데이터는 나중에 알려줄게. 방법론부터 만들어 갖고 와. 그래서 그 방법론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사인 커브 비슷합니다. 직선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들이 머신러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쪽도 물론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모델링을 적절하게 한 다음에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만, 머신러닝에서 그러한 분야는 모델링 기반 분야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부터의 문제는 모델링을 하지 않는 비모델, 모델이 없는데 어떤 유형이든지 잘 되게, 그럴듯해 보이게 추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에서 렌색만 빼고, 렌색도 일부 모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우셨던 것들은 전부 다 모델링 기반 기법이고요. 지금부터는 물론 뉴럴 네트워크이든 커널 기반의 어떤 종류의 방법이든 아주 적절한 간단한 모델링을 합니다만, 그 모델이 다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데이터든 간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파라미터 셋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만 모델링하는 것이지 데이터를 보고 모델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비전에 또는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수업들 들으신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PCA라든가 리니어하게 모델링을 한다거나, 특히 비전 계열 쪽은 거의 대부분 다 모델을 만들어서 때려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시는 것들은 비모델, 모델이 없는 경우에 대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는 거야.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되다 보면은 모델을 배우고 그 모델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총 맞은 것처럼 모델을 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서 지금부터는 모델을 하지 않고 어떤 유형이든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타일로만, 방법론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델링하는 것이지 데이터를 보고 특정 방법으로 문제를 모델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로 한번 거를 촬영하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GIF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가끔 이럴 때 잘 써먹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인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간다면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들부터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는 3개의 라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적당히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같고 보시면은 라인 하나 있고 라인 하나 있고 라인 하나 있으면 적당히 잘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라인을 그어보면은 실제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오랜만에 봐서 이게 제가 틀렸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짝대기를 두는 걸로 착각했는데, 실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쪽에 이렇게 구간 3개로 나눠서 해보시면 이쪽에 이런 직선이 나오죠. 여기도 이런 직선이 나오고 여기도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구간이 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직선이 아니라 선분의 형태로 데이터를 리그레션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여기도 잘 했을 텐데,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 직선 하나와 직선 하나와 직선 하나를 합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지 않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원하지 않는 이쪽 부분도 같이 합쳐지게 되죠. 얘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여기도 직선이 있고 여기도 직선이 있고 여기도 직선이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직선들끼리 합치게 되니까 직선 3개를 합치면 뭐가 나오나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선분 3개로 연결된 곡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직선 3개를 합치게 되면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을 합치니까 직선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y는 ax 더하기 b1, a2x 더하기 b2,
A3x 더하기 B3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합 x 더하기 B의 합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결국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을 합치게 되면 어차피 나오는 거는 하나의 직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역 내에서 직선이 만족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직선이 세 개가 있는데 얘네 세 개를 합쳐봐야 그냥 직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 방법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을 지정해서 직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직선 중에 구간에 맞는 직선만 대입, 구간에 맞는 직선만 대입, 구간에 맞는 직선만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거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되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뭔가가 근본적인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거고요. 직선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직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좀 다르게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웃긴 예제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있을 때는 직선이 의미가 있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직선 세 개를 더해보면 그냥 직선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구간은 없어야 되고요. 세 개의 구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고 데이터들은 뭔가 이 구간들은 직선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곡선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나중에 다 합쳐놓으면 이렇게 세 개를 합쳐놓으면 그럴듯한 이렇게 생긴 커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론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유도를 해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구간, 여기는 구간, 여기는 구간이지만 결국 세 개의 직선을 합치게 되면 영역 세 개를 합치게 되면 하나의 영역이 나오고 그 모든 영역,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영역을 관통하는 곡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런 스타일로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A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을 다 같이 더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세 개를 합치면 직선의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역을 따로 지정해서 대입하지 않으면 원하는 값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면 첫 번째 구간에는 이 녀석, 두 번째 구간에는 이거, 세 번째 구간에는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다뤄봤죠. 그러니까 구간 내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간이 있고 이때는 이 직선, 요 구간 안에서는 이 직선 하면 요 부분은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인 직선들의 조합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여기가 뭔가 나이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곡선 같은 것들 또는 직선의 조합이어도 좋겠습니다만 직선을 가지고는 연속인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 쪽에서 커널 펑션을 이용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생긴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확률 밀도 함수인 가우지안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수백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런 곡선의 합으로 이 녀석을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네들은 잘 보시면요. 불끈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값이 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값이 작죠. 이거 하나만 보시면요. 여기가 되게 작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녀석, 얘는 여기만 불끈 튀어나와 있죠. 값이 작은 거하고 얘하고 합쳐도 이 녀석이 되게 우세한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이런 데는 다 작으니까 이것들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유형의 함수의 합이 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함수의 합성,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들의 합을 아까는 직선에 짝대기를 합치게 되면 그냥 직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의미하지만 이렇게 어딘가만 불끈 나와 있는 녀석들의 함수들의 합으로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몇 개의 함수들의 조합으로 이 녀석들을 곡선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직선 갖고는 안 되고요. 곡선들의 조합으로 그걸 전부 다 합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커브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커널 펑션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커널. 예, 뒤에서도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커널은 KERL, 예, 리눅스, 유닉스 계열, 이런 거 보시면은 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데스크탑입니다. 우분투, 레드햇 요새 잘 안 쓰지만, 이 데비안 계열에는 커널들이 맨 밑바닥에 코어 부분에 뭔가의 핵심이 되는 코어가 있고, 그 코어들 위에다가 응용 프로그램들을 더 점점점 쌓아서 또 쌓고 또 쌓으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OS의 껍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바닥 기저에 있는 이 함수들을 커널이고요. 커널은 머신러닝에서 또 다른 의미로 나중에 정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합니다만, 뭔가의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의 함수 형태들로 표현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정의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펑션, 직선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 구간 전체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도 없고요. 직선 길이 합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선들 또는 비선형 커브들, 이와 같이 생긴 녀석들을 합쳐 나가면 이 녀석의 모양이 쌍박하죠. 신박하죠. 이 옆에는 거의 0에 가깝고 의미가 없고 볼록한 것들만 합치니까 볼록한 것들을 합치게 되면 히스토그램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이렇게 된 것들을 계속 합쳐나가면, 네모난 걸 합치면 어떤 커브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선형 함수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형의 합은 선형이 되죠. 여러분들 제가 많은 수업에서 얘기 드리잖아요. 벡터의 합은 벡터가 되고,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V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데 알파 V 해도 리니어고, 알파 V1 플러스 베타 V2 하게 돼도 역시 선형 공간 안에 속한다. 선형의 합은 선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커브를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쓰지 못하고요. 비선형인 녀석을 쓰게 됩니다. 어떤 펑션, 바로 이 녀석 제가 커널 펑션이라 했지만, 이 커널 펑션은 그래서 무조건 비선형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또 다른 펑션을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S자 비슷한 펑션입니다. 얘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고요. 이렇게 생긴 커브들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비선형이죠. 모양이 짝대기가 아니니까. 얘네들을 수백 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 역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커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펑션들에 대한 것들을 초반부에 좀 배울 거고, 이 펑션들은 전부 다 뒤에 나중에 커널 펑션이라는 의미로 쓰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종류의 펑션이 쓰이는지도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생긴 얘는 직선이니까 선형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짝대기 4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각각의 부분들은 불연속이죠. 요 녀석들은 짝대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짝대기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선이 아니죠. 얘네들을 수백 개를 합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역시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이런 유형의 함수들을 여러 개 수백 개 이렇게 합쳐 넣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런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수만 충분히 많다면은 충분히 이와 같은 곡선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형이 아닌 비선형 형태의 커널 펑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세 개의 유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생긴 거 여러 가지 비선형 함수들을 대신에 섞어 쓰지는 않고 있죠. 얘는 뾰족한 거면 뾰족한 것끼리, 그 다음에 S자 커브인 거는 S자끼리, 정확하게 S는 아닙니다. 누운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우지안 형태를 갖는다면 가우지안들끼리 합쳐서 함수들을 수백 개를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바로 이게 머신러닝에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모델링이 된 분야가 바로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몇 가지 정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러닝 수업을 다른 것들을 들으셨다면은 이 경계 조건, 그 결정 경계라고 불리는 바운더리 디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모양의 경우에 여기에는 삼각형,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삼각형만,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만 있도록 잘 발라낼 것인가 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몇 개의 직선 조합으로도 이것들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문제가 2차원인데 일단 여기를 하나 쪼개가지고요, 여기보다 큰 거는 동그라미만 있고요, 이 라인보다 작은 것들에는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공간을, 이쪽 공간을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잘라내 버렸더니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세모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 두 개의 라인은 첫 번째 라인 이 녀석보다 크고요, 화살표가 이쪽에 있고, 두 번째 직선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직선의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큰 거에 5억 합집합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룰 1과 룰 2가 있을 때 R1, R2를 두 개 다 만족을 하는 경우는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R1의 반대, 낫기호입니다. R1의 여집합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R2의 여집합, R2를 만족하지 않는 불린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불린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의 교집합이 바로 세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영역 조건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비슷합니다. 영역 조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뭔가의 조합으로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아까도 R1보다 작고요. 아까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여기 있는 그 집합처럼요, 요 직선을 구해서 요거보다 작은 건 R1이고 여기에 만족하고, R2 요 직선보다 크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직선보다 작은 공간을 R2, 그 다음에 이 직선보다 오른쪽에 속하는 건 R3 라고 해서 경계 조건들을, 결정 경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합칠 수가 없겠죠.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스타일의 합침도 가능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직선보다 크냐 작냐가 어떤 공간을 쪼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공간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는 if문이죠. if y는 ax 더하기 b보다 크다 작다, 그러면 then 또는 else 반대인 경우, 이런 조건으로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if문으로 if then, if else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if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그래밍에서는 되게 아주 보편적인, 맨 처음에 거의 배우는 내용인데 이게 수학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if라고 하는 표현은 if then, if else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인 펑션으로 표현합니다. 사인은 뭐냐면은
어떤 사인 펑션이 있는데 사인 x가 들어가면요,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x가 1보다 크면 2를 리턴해라. x가 1보다 여기 잘못했어요. 0입니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라. 그리고 x가 0이면 0을 리턴해라. 이게 바로 사인 펑션의 정의입니다. 전형적인 if문이죠. if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명제 이런 조건식 이런 데서는 if를 표현할 수 있지만 수학으로 표현할 때는 함수로 표현한다면 이 사인 펑션밖에 없어요. x가 0보다 크면 1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이면 0이다. 불연속 함수이고 사인 펑션은 비선형 불연속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계 조건들을 뭔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의 함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사인 펑션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인 펑션도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파이는 뭔가 비선형 함수인데 이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근 거,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근 거를 지금부터 파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보셨다는 설계에서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많이 쓰입니다. 얘 대문자는 이렇게 위아래에다 I자처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써줍니다. 무슨 그 스타워즈의 타이파이터? 예, 뭐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생기고 가운데 이렇게 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건듭시다. 예.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 육각형 이렇게 날개 달린 타이파이터라고 불리는 적군 애들이 모으는 전투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얘가 파이이고요. 얘가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요. 이 파이라고 하는 표현은 머신러닝에서 거의 커널을 의미할 때 항상 많이 쓰입니다. 그 서로 간의 약속처럼 쓰이기 때문에 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파이가 아니라 이 파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잘못 썼네요. PHI, 파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까리 하긴 한데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얘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3.14하고 다른 녀석이에요. 그걸 조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맞나 모르겠다. 라틴어가 좀 많이 낯선 것들이 많아서.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거의 그 의미적인 것들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커널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커널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비선형 함수들 앞에서 소개했던 건데 그 커널이라는 형태로 커널 함수, 뭐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렇게 생긴 전기분포하고 비슷하게 생긴 커브도 있고요. S자처럼 생긴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이렇게 뾰족한 함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분포, 정확하게 가우시안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리는 PDF,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전기분포 함수랑 비슷하게 생긴 거. 모양으로 보시면 뭔가 이렇게 뾰족해서 얘를 Radial Basis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RBF라고 부르고 있고요. 타입은 보시면은 그 전기분포랑 굉장히 전기분포 확률 밀도 함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있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가 있어서 x가 가운데 있는 뮤값보다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히 작아져서 0이 되고요. 가운데에 x가 뮤인 곳, 바로 이 부분에 되게 높은 값을 갖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커브가 있어요. 이 전기분포를 적분을 하게 되면 누적 커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적분 기호로
누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스타일의 커브가 등장해요. 보통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 녀석을 적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많이 보여줬던 가우시안 커브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이런 스타일의 함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고전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두 가지 함수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예, 뒤에서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2000년대 초부터 얘들이 뭔가 안 맞아. 예, 원하는 목표에 맞지 않아.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값이 거의 0에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에 뭔가 앞서서 보셨던 것들을 처리하기는 좋지만 뭔가 얘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요소들을 여기도 기울기가 0이고 여기도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얘들을 가지고 뭔가 학습할 때 불리한 점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2000년대에 그래서 사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도 비선형 함수거든요. 이런 함수들도 갖다 쓰면 되게 우수한데 이 녀석을 써보니까 불연속이라서 수렴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에 대해서 연구들을 2000년 초에 재밌는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뉴럴 네트워크 배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때 연구자들끼리 변태적인 커브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커브 유형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뾰족한 커브 있잖아요. 걔를 반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커브들이 이렇게 생긴 녀석을 반으로 쪼개면은 얘를 부호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대칭 관계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커브 하나만 등장한 거고요. 얘를 보통 이제 알리-엘류라고 렐루라고 부릅니다. 알리-엘류 또는 렐루라고 부르고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에서 뭔가 사각형 형태의 선형 유닛들 기본적인 구조들. 그러나 얘는 정확하게는 선형이 아니죠. 두 개의 짝대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짝대기 모델에 대해서 뒷부분에 아주 옛날에 제가 배웠던 얘기들을 좀 한번 다루려 합니다.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커널 펑션들이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유형이 특정 값보다 작을 때는 0이고 그거보다 클 때는 짝대기 하나. 이게 요새 유행하는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렐루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들이 좋은지 뒷부분에서 조금 얘기할 겁니다. 한 달 끝날 때쯤에 한 3주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널 펑션이 뭔지 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펑션은 y는 파이 x 뭔가 이런 유형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우시안 커브 같은 것들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y는 파이 x는 하나의 어떤 비선형 함수가 되겠고요. 커널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커널 펑션이 있는데 변수가 두 개가 있어서 x하고 z가 예를 들면 있고요. 얘네 두 개가 커널 펑션의 인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파이 x, 파이 z 형태로 뭔가 두 개가 쪼개질 수 있는 것들. 이 유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얘네 두 개의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 두 개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파이 x하고 파이 z랑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컨볼루션 생각하셔도 좋겠는데 컨볼루션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뭔가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보면은 선형화되고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독립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합니다. 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비선형 함수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데 걔네들이 도트 프로덕트로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독립인 것들끼리 곱해서 어떤 파이가 있고 또 다른 파이가 있는데 걔네 두 개가 곱해져서 서로 독립적인 곱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겠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형의 비선형 함수를 가지고 모든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선형 함수들끼리의 곱을 통해서 컨볼루션은 곱을 통해서 무언가 원하는 결과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커널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 하나만 가지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이따가 이거 다음 챕터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이 하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커브 하나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 파이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파이의 비율도 높여보고 파이의 전체 값도 오르락 내리락 해보면은 이 녀석들이 뭔가 원하는 결과들에 비슷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다른 것과 곱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K하고 파이, 뭐 혼용에서도 많이 쓰입니다만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는 파이 비선형 함수 하나와 또 다른 비선형 함수의 곱이 바로 이 K 커널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펑션은 최종적으로 얘네들 파이1, 파이2는 벡터 함수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의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벡터와 벡터 함수 두 가지가 도트 프로덕트가 돼서 스칼라 함수로 표현되는 것. 바로 이게 커널 트릭이라고 불리는 커널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널 펑션을 이 다음 챕터부터 파이와 파이의 곱, 뭔가 비선형 함수와 비선형 함수의 곱 또는 비선형 함수와 선형 함수의 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커널 함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많이 이 앞부분은 전반부는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결국은 이 파이라고 하는 비선형 함수들을 어떻게 커널 함수로 바꾸는가 그리고 이 커널 함수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 하겠습니다.